실전 사례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사례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4개가 있었다 그랬죠? 건물 매각 제외. 예, 밴드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동영상으로 제가 등록을 하시고 나면은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무조건 동영상 제가 열어드립니다. 동영상은 기본으로 다 들을 수 있고, 그 동영상 보면 옛날에 제가 골라놓은 것도 다 올려져 있거든요. 아, 옛날에 이런 걸 낙찰 받아서 이렇게 돈을 벌었었구나 하는 것도 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을 하셨으면 등록하신 분이 저기 명함을 추석부에 저기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전화번호를 보고 이름을 보고 전부 다 제가 그 동영상에 있는 밴드를 초청해 드려요. 그러면 밴드로 초청합니다 가면 수락 늘리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 추천 물건 동영상을 강의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다가 아 교수님 뭔 말로 내가 이거 강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저기 넘쳐가지고 무슨 저기 뭐 데이터 양이 넘쳐갖고 핸드폰 요금이 4만이나 더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왜 핸드폰으로도요? PC로도 됩니다. 컴퓨터로도 이 저기 뭐 밴드 홈에 들어가면 컴퓨터로 앉아서 동영상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심심할 때 와이파이가 될 때는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 들으시고, 와이프가 안 될 때는 그 용량이 넘어가게 되면 그 데이터용이 핸드폰 비용으로 나오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여러 개를 다 하지 마시고 4개월 동안에 한 번에 제가 20개씩 골라드리면 한 달에 40개를 고르는 것 중에서 가장 똑똑한 놈 한 개씩 골라서 4개월 동안이면 8번을 입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8번이면 제가 보기에는 70%는 낙찰 받습니다. 70%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낙찰을 받아서 하나씩 다 팔고 나서 이렇게 해서 돈이 되는구나 하고 나면은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욕심을 내지 마시라는 게. 우선은 여러분은 하나 낙찰을 받아서 하나를 파는 것만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목표를 그렇게 삼으셔야 됩니다. 교수님, 우리는 지금 이게 경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남 계획에 좀 많은 부분이 제가 지금 보면은 밴드에 들어와 보시면은 현재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약 80명이에요. 80명 중에서 운영진하고 빼면 한 70명입니다. 70명 중에서 40명은 들어가는 있지만은 낙찰 받아서 파는 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찰에 들어가려고 좀 제 그 추천 물건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30명 정도는 물건을 찾고 있어요. 근데 한 40명, 40명 정도는 이 파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밴드에 보시게끔 되면 우리 낙찰 받으면 조정을 하게끔 되는데, 조정을 가는데 지금 겁시다니까 저보고 같이 가십시오 해서 제가 서울의 수요일 강의를 목요일날과 금요일날로 변경시키고 제가 어떤다? 그 사람들 낙찰 받고 처리해 주는 데 거기를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너무 경쟁력이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셔도 됩니다. 보면 수강생들 중에 신청한 사람들도 경쟁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한 사람은 신청자들은 하나씩은 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씩은 다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골라드려요. 충분합니다 보면. 몰래 살짝 한번 부탁드려요. 너무 우리끼리 너무 싸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씩 들어가시면 한 5번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낙찰 받는구나 하고 다 됩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본인이 그렇죠. 지금처럼 맞춤으로 본인이 골랐단 말이에요. 제가 고르지 않고. 근데 본인이 고른 것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걸 본인이 고른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입찰 예정 가격도 대충 아니야.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저한테다가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추천한 물건 중에서
제가 이거를 골라서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입찰 가격을 얼마를 써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있으신 분은 아직까지 제 파는 방법을 덜 배우신 분이야. 입찰 가격은 파는 가격이 내가 얼마라는 걸 알게끔 되면은 내가 얼마를 써야지 돈이 얼마가 남는다는 계산이 딱 쓰기 때문에 얼마 이상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제 강의분 다 알게끔 돼요. 낙찰을 받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나는 이 가격이지 돈을 1000만 원 벌겠다. 근데 어떤 놈이 나보다 500을 더 썼어. 그러면 떨어졌어도 미련 없이 그래 나는 그 돈 못 버는 거는 나는 안 한다. 웃으면서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이 내가 더 쓸 걸.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경매 방법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일을 했냐면 먼저 번에 3년 전 4년 전에 여기서 할 때는 골라주고 낙찰을 받으면 컨설팅 비용을 받았었어요. 근데 사람이 돈을 원하다 보니까 7천만 원만 써도 내가 보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거 얼마 쓸까요? 그러면 8,500 써. 사람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거를 경매를 싸게 받은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걸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내가 좀 잘못했다. 이거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1년 과정을 4개월로 줄이면서 60만 원을 받으면서 컨설팅 비용을 안 받는 걸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낮게 작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컨설팅 비용을 내가 받기 위해서 높게 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써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물건 찾아서 돈 버는 물건을 찾아야 돼, 낙찰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보다 높게 써서 돈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미련 없이 어떤다? 잊어먹어버리고 말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낙찰을 못 받는 게 낫지 낙찰을 받아갖고 팔지 못해서 묶이는 것보다는 낙찰 못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올해 27번을 들어갔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승진이 나서 한 번 확 질렀더니 낙찰 받았는데 돈은 안 됩니다요. 경매 승질 부리는 거 안 됩니다. 느긋하게 차분하게 나는 이 가격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떨어지고 올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버스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오늘 떨어지고 났더니 아쉬운 게 아니라 다음번에 리무진이 오려고 내가 어쩌다 버스를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경매로 돈을 버는 겁니다. 제 원칙입니다. 이게. 자, 여기 제일 먼저 실전 사례가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이건 공매 물건입니다. 이 공매는 항정없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경매를 취소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경매에다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1700까지 1400까지 떨어졌는데 10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진행을 하지 않고 중단을 시켰다가 2700이 어떤다?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다시 시작한 것을 제가 어떤다?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낙찰을 받은 것이 얼마에 받았죠? 여기 보면은 2,400만 원에 받았죠. 2,400만 원에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보게끔 되면은 뭐가 나왔나? 대지가 나온 거죠. 땅만 나온 겁니다. 땅이
536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뭐야? 집이 있습니다. 집이 벽돌집으로 지어져 있는데 쓸만하더라고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다 보고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답사를 가서 봤을 때는 뭐냐면 거주자가 있느냐 거주자가 없느냐인데, 거주자가 없으면은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거주자가 없으면 가격을 누가 결정한다? 공인중개사가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물건은 감정가의 90%에 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 현장을 가봤는데 거주자가 없어. 감정가의 90%에 팔아야 된다. 왜? 가격을 내가 정하지 못하고 누가 결정한다? 공인중개사가 결정한다. 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집은 아주 쓸만하더라고요. 집을 봤더니 내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거를 판다 그러면 집은 2천만 원 이상 정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2,700에 이게 샀지만은 건물을 제가 2,700이고 건물을 내가 2,000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저거는 공인중개사한테 내놓으면 5천 정도에는 팔 수 있는 물건이라는 판단이 쓴 겁니다. 가봤더니 집안에 거주자가 없는데 둘러봤더니 이삿짐은 다 빠져나갔는데 소파하고 침대는 있더라고요. 다 보고 건물을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관리정도 없습니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가를 조사해봤더니 재산세 내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없는 건물입니다. 법적으로. 근데 뭐만 나왔어? 땅만 나왔습니다. 저걸 보고 저로서는 최소한도 나한테 5천만 원 이상은 저걸 샀을 때는 팔 수 있다. 공인중개사 가격을 정해서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2,400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건물 주인을 찾아서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놔라 하고 사용의 권한을 내가 든다?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주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동네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을 찾아가지고 저거를 공매가 나와서 내가 땅을 공매를 받았는데 건물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건 누구가 살았는데 핸드폰 번호가 누구고 누구야 하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과를 알아서 제가 너 건물 팔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소송을 냈습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내놔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토지를 내가 샀으니까 토지의 사용 권한을 어떤다? 내가 찾겠다. 그러니까 법으로 토지를 산 사람 토지의 사용 권한이 온다 그랬죠? 근데 내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사용의 권한을 찾겠다는 것을 법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 주인 너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할 때까지 지려주고 사용의 권한을 나한테 돌려줘라.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몇 가지로?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이행소송이고 하나는 형성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이행소송과 형성소송으로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1,000만 원 빌려드렸잖아요. 안 갚잖아요. 판사님 저 사람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고 있으니까 갚으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판사한테 소송을 하면은 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쟤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니? 말로만 빌려줬다고 하지 말고 빌려줬다는 걸 입증해라. 저한테 입증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편한테도 저 사람이 너한테 돈 빌려줬다는데 너 갚았니 안 갚았니? 갚았어? 갚았다는 거에 대해 뭘 해라? 입증을 해라.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입증 자료를 놓고 판사님은 돈을
갚았구나. 갚았던 것이 입증이 되면 내가 소송을 기각. 안 갚았던 게 확인이 되면 갚아라 하고 판결문을 내려줍니다.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송이에요? 이해소송. 그 다음에 무슨 소송이 있다고? 형성소송. 저기 여자분이 시집을 잘 가갖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상속해줬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를 제일 많이 내고 싶은 게 제가 무섭습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상속받은 건 좋은데 그 왼수 같은 올케가 꼴도 보기 싫은데 올케하고 같이 상속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전세를 주든 세를 주려고 할 때 그 올케하고 인원해야 돼. 받으러 가면 올케해야 돼. 이 부동산을 여러 명이 같이 내가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갖고 형성이 돼 있거든. 나 저 사람하고 이 형성돼 있는 게 싫습니다. 이 형성돼 있는 거 어떻게 다 풀어주십시오. 이거는 이미 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입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뭘로 하냐면은 대부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결을, 이 소송을 냈더니 판사님이 조정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소송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기는 소송으로서 제가 오늘 조정을 하는데 오늘의 조정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방법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 죄송하지만 땅 주인은 잠시 나가 계십시오. 그리고 건물 주인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 법정시한권도 없고 철거하려고 하면은 법대로 오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당신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진해서 철거해야 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까지 내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조정이 되면은 다 찾지 못하고 조정을 당신도 하게끔 당신이 노력을 해야지.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다 찾기 위해 하려면 오늘 조정이 안 되면 당신의 엄청난 손해가 난다. 예. 그러니까 그 조정하시는 분은 건물 주인이 불리한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 잠시 나가 계십시오. 이번엔 땅 주인 들어오십시오. 제가 들어갔죠? 제가 보니까 당신은 땅을 주인으로서 오늘 조정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막강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당신이 보니 땅을 보니까 지적도상 보니까 도로가 없네. 철거하고 나면 당신 건물 못 지어. 그럼 이건 땅이 아니고 뭐야? 흙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유리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건물 주인이 양보하면 당신도 양보해서 어떡한다? 조정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 주인 들어오라 하십시오. 건물 주인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건물 주인에게 묻겠습니다. 건물 주인, 땅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커서 자랐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가 그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작은아버지를 좀 돌보느라고 그 시골집에서 같이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다른 식구가 없어서. 그랬는데 몇 달 전에 그 작은아버지가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집에서 그 시골을 떠든 집에서 혼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직장 있는 대로 원룸으로 이사를 나오다 보니까 원룸으로 이사 오다 보니까 침대나 소파는 못 가지고 제 집만 갖고 온 건데 제가 그 땅을 뭐 하려고 다시 사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저도 그때 그 얘기한 거 듣고 아, 그래서 침대하고 소파하고 남아있었구나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판사님이 땅 주인이 그럼 건물 사시겠습니까?
저는 얘기하죠. 건물이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가격을 싸게 주신다면야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만 맞으신다면 땅 주인이 건물을 사실 의향은 있으시네요. 예, 있습니다. 오케이. 땅 주인이 건물을 사신다고 하니까 건물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제가 20몇 년 전에 그 집을 제가 지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4,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벽돌 집으로 제대로 잘 지었기 때문에 20몇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쓸만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3천 몇백만 원 들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고 1,000만 원만 주신다면 제가 팔겠습니다. 그래요? 1,000만 원에 팔겠다는데 어떻게 땅 주인 사시겠습니까? 1,000만 원은 무슨 1,0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 주인이 무슨 200만 원을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래도 삶이 기본적이지 이 땅은 얼마나 건물을 쓸만한데 7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700만까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700만 원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200만 원 이상 못 삽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집이 그 쓸만한 집인데 그걸 200만 원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길래 제가 집 700만 원 가치 있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인정받은 돈을 다 받고 싶으시다면은 건축물 관리자하고 등기부등본 만들어 주시면 제가 700만 원 드릴게요. 만들어 주실래요? 그럼 못 만드는데 그러면 200만 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나 200만 원을 못 팔겠습니다. 저보고는 판사님이 어떻게? 저도 200만 원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얼굴을 보다 보니 둘 다 양보할 기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판사의 직권에 의해서 300만 원의 강제 조정합니다. 따라서 이 300만 원의 강제 조정한 것을 이의가 있으실 때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오늘 화해 공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재판을 시작을 할 거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은 이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아들인 걸로 해서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을 300만 원 받는 걸로 오늘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나와서 내가 그 젊은 보고 300만 원 줄게 팔래? 그랬더니 판대 안 판대. 에이씨 네가 해도 너무해. 나한테 이제 알았어 억울하면 건축물 관리자하고 등기부등본 만들어갖고 와. 최가격 줄게. 못 만드는 거 알면서 그 얘기하세요? 그러면 200만 원인데 300만 원 100만 원 올라갔잖아. 알았습니다. 계약서 씁니다. 자 제가 300만 원에 샀죠. 사는 게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해? 그럼 이제 팔아야 되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인인데 당신이 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건물 비용 없고 땅하고 얼마? 5,500. 그럼 건물을 내 거라는 걸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 돈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팔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돈을 줬을 때 그 사람 건물이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만들어줘야지 파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팔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합니다. 계약서 썼죠. 뭘 썼어요? 300만 원을 계약서 썼죠. 그 계약서를 갖고 우리 중개사님 계약했으면 실거래가 신고해야 해요. 해야 되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과 등기부등본이 있어야지 실거래가에 없어도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없어도 실거래 신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물을 가지고 들어갔다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 신고를 갔습니다. 건물 취등록세 얼마죠? 1%. 그러니까 300만 원을 가지고 하면은 3만 원짜리 취등록세를 거기서 줍니다. 그럼 3만 원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고 오십시오. 그러면 은행에서 영수증을 주는데 그 건물 주인 취득세 이종실이 취득했다고 3만 원이 어떻게 한다? 영수증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던 건물이지만은 대한민국 세법에서 건물 주인을 이종실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종식에게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건축물 관리자법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저 건물의 주인이거든요. 그럼 다시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저걸 내 걸로 다 만들었고 내가 취등록서도 내고 내 이름은 재산세 나옵니다. 팔아주십시오. 얼마 그랬더니 딱 와서 보더니 한 6천 정도는 팔을 수 있겠네요 그러더라고.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 공인중개사도 참 실력이 좋아. 며칠 있다가 나한테 5,500으로 산다는 사람인데 사실 팔지를 근데 판다가 안 판다. 이미 그 공인중개사는 내가 얼마에 산지 알아 몰라. 다 알죠. 그러니까 그 가격대로 하지 않고 너 이 정도만 먹어라 이런 얘기야. 그 나도 어떻게 한다? 좋다 이거야. 제 가격대로 팔아야 돼. 나 마진만 내면 책임져. 5,500에 팔실 때 오케이 팔게. 그럼 저 500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5,000. 그러니까 저는 2,400 주고 사고 300을 주고 건물을 샀으니까 2,700이죠. 취등록세 뭐뭐 다 합치면 3,000이 들어갔는데 얼마에 팔았죠? 5,000에 팔았으니까 2,000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 여기서 건축물 관장이 없죠. 뭐가 없어요? 건축물 관장이 없죠. 그러면 자 주교사님 건축물 관리자가 있는 건물이 좋아요? 없는 건물이 좋아요? 없으면은 이제 1가구 2주택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걸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 아직 실전을 안 해봐서 그런데 그 건축물 관리가 없어도 건물이 있으면은 내가 다른 데다 집이 한 채 두 채 있으면은 건물이 있는 걸로 같이 이렇게 합산을 해줘. 그 내가 땅만 낙찰을 받았어. 땅은 원래 보면은 그 건물이 있는 땅은 1%고 건물이 없는 땅은 4%거든요. 근데 건물이 있는데 땅만 낙찰을 받았어도 4%를 내면은 건물이 없는 걸로 해서 해주고 건물이 있으니까 1%만 내겠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으로 집어넣어줍니다. 근데 낙찰을 받아서 처리해보면 실전 사례해보면 그렇게 하는 걸 그건 이제 아시게 됩니다. 무조건 건축물 관장 없이 땅만은 낙찰을 받았다 해도 건물이 없는 걸로 재산세를 내면은 건축물이 없는 걸로 해서 1가구 2주택 안 집어넣어줍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살 때 건물이 없이 저기 땅만 사서 1%를 어떻게 한다? 건물이 있는 걸로 해서 1%만 내면 건물이 있는 걸로 해서 1가구 2주택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내가 1가구 2주택에 포함하지 않으면 취등록세를 낼 때 땅을 낼 때 4%를 내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옆으로 생 거고. 다시 봅니다. 자, 건축물 관리자 있는 건물을 사야 돼? 없는 건물을 사야 돼? 있는 걸 사요. 네? 있는 걸 사요. 아, 참. 돈 되는 걸 사야 되잖아. 돈 되는 걸 사야 근데 건축물 관리자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말고 뭘 산다? 돈 되는 걸 산다. 이런 얘기.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이 어떤 게 더 돈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저는 건축을 전공하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오늘 다른데 어디 가서도 이런 강의 못 듣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이건 못 듣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뭐에다 써먹는 물건이? 대한민국의 건축법에 건물을 준공을 하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야지 건물 등기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으라고 법에 정해놨을까요? 등기 적당하게 쓰는 거죠. 세금 받을 세금. 아니, 건축물 관리장 없어도 세금 나와. 세금을 내는데 건축물 관리장 없다고 세금은 안 받는 게 어딨어. 참. 건축물 관리장 뭐에다 써먹는 물건이? 그 대상이 있어야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대상을 만들어 놔야지 나라에서는. 건축물 관리장을 건축법에서 만드는 것은 건물 주인의 딴 용도로 쓰지 못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건축물 관리장을 왜 만들었다? 규제하기 위해서. 면적과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건축물 관리장. 그래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을 안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건축물 관리장 반드시 그 주인으로서 행사를 하려면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주인으로서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게끔 해야 되는데 강제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게끔 했는데 건축물 관리장을 만드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집이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이 있고 하나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걸 사? 아니 돈 되는 거야. 돈 되는 거 사야지. 돈 되는 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때 건축물 관리자는 없는 거를 핑계로 깎아서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가 가르쳤다는 뜻이죠? 무엇가 가르쳤다는 뜻이죠? 무허가로 지었으면은 관공서에서 건물을 철거해라. 그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라.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이 무허가로 지었을 때 제일 약점이 철거해라. 그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내라. 이것이 제일 약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형사는 무슨 시효가 있다고 그랬죠? 공소시효. 부허가 건물은 형사예요, 민사예요? 형사죠. 부허가 건물은 형사죠.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7년이 지나고 났는데 관공서에서 와서 너 무허가로 지었네? 철거해.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내려면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공소시효 지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그 말씀하십니까? 관공서에서도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뭐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소시효가 지난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나올 일도 없고 철거하라고 나오지도 않죠. 이렇게 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이 집, 두 집 앞에 법원이 이사를 왔어. 누가 이사 왔어? 법원이 이사 오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주택으로 건축물 관리자 있는 사람이 상가를 만들려고 했더니 법에서 안 된대. 주택으로만 써. 근데 그 옆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니까 상가를 만들어도 너 왜 상가 만들었냐고 할 근거가 있어 없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게 좋은 게 없는 게 좋은 거야. 공소시효가 지난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자이 없어도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약점이 있는 것은 그 건물로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동식 단말기 가지고 저쪽에서 간다 카드 단말기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긁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공개인중개사들은 재산세 누가 내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로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신이 주인이니까 재산세 냈던 거와 취득세 냈던 걸 갖고 오시면은 무슨 토지, 위, 지상 건축물.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할 때 감정평가사가 이 토지 위에 있는 감정평가하는 그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 그 서류를 첨부해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서를 그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삼고 판결문 내려준 걸 접수해갖고 들어다 팔아달라고 얘기해주면 그 공인중개사 그걸 갖고 판결문과 계약서 다 있는 걸 갖고 그 감정평가서에 있는 그거 다 가지고 그대로 들어다 계약서를 쓰면서 팔고 산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어도 팔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만들었고 팔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이해가셨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 이걸 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지분 매각
실전 사례입니다. 이게 보면 몇 년도죠? 2015년도죠. 2015년도에 제가 12월 달에 여기 와서 처음으로 추천물건 강의를 했을 때에 추천물건 강의를 했을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낙찰받은 게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분경매를 추천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분이 몇 명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명이죠? 38분의 6, 38분의 4 해갖고 정병도, 정익도, 정정남, 정정란, 정정순, 정정엽, 정정자, 정정희, 맨 밑에가 하길순. 얼른 보면 하길순이가 엄마고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받은 게 맞죠.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번째 있냐면 정정란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누구 지분이?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정병도가 남해읍 북번동에 살았죠. 맨 밑에가 엄마가 남해읍 북번동에 살았죠.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이 정병도가 진주시 평고동으로 이사간 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정정자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2015년대 여기 황 원장님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낙찰 받은 사람이 저걸 받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더라고. 낙찰을 받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케이, 처리해 줄게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렸더니 여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에. 여기 옆에. 파란 철대문을 두드렸더니 마당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여자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오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38분의 4를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살고 계신 분하고 얘기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파트님, 제가 경매당한 정정산이에요. 제가 장사 좀 하다가 다 들어먹고 경매로 다 날리고 갈 데 없어서 여기 엄마네 집에 이사 왔거든요. 마침 엄마가 80이 넘으셔서 몸이 좀 편찮으신데 혼자 있기 어려우신데 내가 엄마를 몸 간호도 해드릴 겸 갈 데도 없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경제적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라고. 저는 이미 법대로 알아서 할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분권자는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팔으려고 했어요. 사용의 권한은 38분의 4니까 반이 안 되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용의 권한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권한이 있죠? 처분의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판사님, 제가 38분의 4를 갖고 있는데 제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분할을 해 주십시오. 분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권자는 처분의 권한이 있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달라 그러면 판사님은 분할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달라 그랬더니 판사님이 네가 분할을 해달라니까 내가 분할을 해주는데 안방 가질래, 건너방 가질래, 대문 가질래. 그럼 나한테 뭘 가지려고 물어봐요. 그럼 나 뭘 가진다 그래? 이렇게 분할을 하기가 어렵거나 분할을 했을 때 가격이 현저히 떨어질 때는 법에 보면 220조입니다. 220조, 민법 220조에 보면 분할을 하기 어렵거나 분할을 했을 때 현저히 가격이 떨어질 때는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다 팔아서 뭘로 나눈다? 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판사님은 대문 가져라 안방 가져라고 하지 않고 나머지 지분권자인데 다 한 사람이 자기가 팔기 위해서 지분권을 분할해달라는 바람에 분할해주는 방법은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방법이기에 내가 조만간 이 집을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눠 주려고 한다고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다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여기 누가 있었죠? 제일 먼저 정병도가 있었죠. 정병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진주로 이사 갔죠. 근데 이걸 다 팔으면 하기순이가 누구네 집 다시 가야 돼? 그럼 정병도의 와이프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온다면 축환영 프랭카드 걸고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절대 안 돼. 뭘 또 절대 안 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까 성불학 주인입니다. 그래갖고 연락이 그렇게 가자마자 이 정병도 와이프가 제가 소송 집어넣은 그 법무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 낙찰 받은 사람 누가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와서 가르쳐주지 않고 나한테다가 전화가 왔는데요. 정병도 와이프라고 그러던데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그길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은 전화를 하게끔 하겠다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투자 좀 하시자고 집은 사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집은 다시 살려고 하니까 얼마에 파실래요? 가격을 누가 정한다? 돈이 돼, 안 돼? 돈이 되죠? 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팔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 추천 물건 시장에서 2015년도에 추천 물건 시장이 제일 우리 수강생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받은 건데 이때만 해도 지분 경매에 내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갔지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던 시기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죠?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7-7 용도 지역이 상업적인데 4억 3,200짜리가 1억 4,9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자, 보죠. 가운데 나오는 것이 어떤다? 땅인데, 동그라미 친 게 땅인데,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도로가 없으면 사요, 안 사요? 안 돼. 그러니까 가격이 4억짜리가 어떤다?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을 봤더니 항공사진 보니까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저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나면은 땅이고 저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흙이에요. 자, 저게 흙일까요, 땅일까요? 땅. 자, 잘 들어보십시오.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도서에 도로가 없어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넓이의 도로가 있으면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5조에 보면은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긴 하지만은 이 도로가 다른 사람의 땅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한다.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도 된다. 이게 45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는 4m 이상의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는 인정한다 그랬죠. 지적조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는 되는 겁니다. 근데 저게 우리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일 때는 뭘 받아와야 된다?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근데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언제? 포천시 건축제를 보시겠습니다. 25조 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 기준. 다시 말하면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도로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면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금은 보면 지적도장도 없는 도로인데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땅 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는데 6번째 보면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포천시 조례에 있죠. 포천시 조례에 있죠. 그럼 제가 이 포천시 조례를 가지고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 조례를 공부를 했으면은 4억짜리가 얼마짜리가? 4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나만 물어보러 갔어? 수십 명이 물어보러 갔어? 수십 명이 물어보러 갔죠. 그러면 담당자가 저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안 해준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안 해준다고 했겠죠. 그럴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안 해준다니까 어떤 누구도 4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져도 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러 가서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답변하기도 싫은가 봐. 왜냐면 수백 명이 물어본 것 같아요. 내가 딱 그랬더니 거기 쳐다보질 거야. 안 돼요.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당신 같은 공무원이 나를 어떤다? 돈을 벌게 해준다. 해갖고 제가 보면은 등기 우편으로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저것만 보낸 것이 아니라 포천시 조례까지 같이 보냈습니다. 자, 보낸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고요? 상기 포천시 신읍동 27-7번지 일부에 포장되어 통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제외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땅도 일부를 지금 현황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의 일부를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고 도로 쓰는 걸 제외하고 건축허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담당자 혼자서는 안 한다고 그랬다가 내가 조례를 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물어보니까 포천시 건축 담당자들이 회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 알고 나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건 통로에 접하고 있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작할 시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된다 그랬죠? 그럼 사요 안 사요? 샀죠? 그랬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살 때 욕심을 내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버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런 정도 아는 사람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정도 도로를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그러니까 어떤다? 먼저 가격으로 질러라. 먼저 가격을 질러서 2억 1천 주고 샀어도 2억은 남아 안 남아? 2억은 안 남고 1억 5천 남겼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런 물건이 없는 거야, 못 고르는 거야?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매 물건 보는데 저런 거 맹지다 그러면 쳐다도 안 봤죠? 생각도 안 했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생각을 못 하지만은 건축법상 도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자세히 보고 이거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땅이다는 거,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도로다는 걸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춘청남도 논산시 가야공면 조정리, 이건 아직 어저께인가 경매 날짜였죠. 이건 사실은 보면 토지 지분 매각이죠. 근데 지목이 뭐죠? 답이죠. 자, 그런데 가서 보면 여기 보면 건물이 있죠. 건물이 두 채가 있죠.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저 둘 다 건축물 관리생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는 지목이 뭐죠? 답이었죠. 답이죠. 근데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비고를 한번 보십시다. 타인 소유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 제외, 타인 소유 건물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은 감정평가서 참조, 공자 우선 매수권 행사 이외로 제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무슨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 있죠. 그래서 보면 뭐라고 했어?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이라고 돼 있죠. 낙찰 받았는데 입찰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 몰수한다 이 뜻입니다. 그랬는데 행정기관의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원상 복구 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다시 말하면 저걸 내가 사기 전에 무허 건물을 다 없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때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저걸 낙찰받고 잔금도 안 냈는데 농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럼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저 농지증을 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저거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것을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조사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뭘로 했어? 이겁니다. 자, 이거 항공사진이죠. 제가 지금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 73년도에 뭐가 있죠? 집이 있죠. 이 집이 보면, 자, 보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집이 들어가는 길이 있죠.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집이 들어가는 길이 있죠.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집이 있죠. 그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해서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죠. 그러니까 73년도에도 여기 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자, 여기서 봅시다. 처음에 대한민국에는 농지법을 만들지 않고 농지개혁법을 만들었습니다. 농지개혁법은 뭐냐면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답니다. 그 당시에 지주들이 갖고 있는 1950년도에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지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농으로 갖고 있던 농지를 전부 다 국가에서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줬던 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농지개혁법을 없애고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들게끔 됩니다.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모든 농지를 농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무허가 건물이야. 농지 개혁 때를 보면은 농지 개혁 때는 농지에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73년도 이전서부터 집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렇거든요. 내가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얘기해. 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가 질의했죠. 질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질의 회신 답변 내용.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도입된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행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제가 농지 경매라는 책을 발간한데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저거를 낙찰을 받고 농지증을 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아직 보진 않았으니까. 이게 언제냐면
7월 6일 날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를 그러나 6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농치증을 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떨어져서 이제 50일까지 떨어지면 이거를 지분으로 낙찰 받으라고 합니다. 낙찰 받고 아까 집이 두 채가 있었죠. 이런 집이 하나 있고 이런 집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집은 제가 갔을 때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농지를 지금 몇 평을 낙찰 받는 거죠? 93평을 낙찰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집은 아주 고급 승용차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93평을 낙찰 받고 이 집주인한테 가서 너 건물 철거할래? 내 집은 살래? 그러면 저 건물 주인이 내 집은 사겠다 그래? 건물 철거하겠다 그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건 핵심은 저 건물 주인한테 가면은 건축물 과정이 없더니 뭐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 건물은 허물 수밖에 없어요. 허물해야 되는데 나의 지분을 사는 순간 저 건물은 된다? 자기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소시효만 지나면 건축물 관리자가 없어도 써먹는 건물이다 못 써먹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셨죠? 저는 이것이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이거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농지증을 안 해줄 때 항공사진을 내가 주면서 낙찰 받고 안 해준다 할 땐 항공사진 내밀고 농림축산을 시키면서 그런다? 판단 내리고 담당자한테 내밀은 담당자는 지가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 가서 항공사진 봤어 안 봤어? 그럼 뭐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있다고 입증하고 73년 이전서부터 있을 때는 농지증 해주게 돼 있다고 농림축산을 시키면서 결론 내렸죠. 그럼 그거 담당자한테 내밀은 뭐라고 하냐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게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어도 등기전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즉 이러한 건물의 이러한 식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투자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팔고 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 창원에서 14일날 강의할 줄 모르고 13일 거 14일 거 있거든요. 자, 여기 추천 물건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제가 할 때는 창원에서 내가 만약에 14일날 강의한다 그러면 그 14일날 강의할 것 때문에 먼저 주에 내가 맨 마지막에 강의를 하게끔 골라줍니다. 근데 이번엔